안녕하세요. 저는 강남 한국학원의 대표 구기영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시간 설명회는 대성고 내신 학습 전략 설명회입니다. 사실 신청을 많이 하셨는데 노쇼가 좀 많이 일어난 것 같고 오늘 지금 아침부터 해서 지금 마지막 타임인데 가장 소수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소수 정예로 아주 알찬 설명회를 이렇게 이끌어가겠습니다. 지금 저희는 설명회를 사실 연중 매주 토요일마다 이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전, 오후로 나뉘어서 설명회를 자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설명회를 이렇게 자주 하는 이유는 우리나라 입시 제도가 일반인들이 이해하기에는 너무 좀 난해하고 가까스로 이해하는들 입시 제도가 자주 바뀌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혼란스러운 부분들이 많다. 또한 입시 제도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 입시 제도를 이해한 입시 제도를 토대로 해서 입시 전략을 우리 아이들이 좀 더 어렸을 때 이렇게 수립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도움이 많이 되는데 저희들이 가장 안타까운 것은 상당히 가능성이 있는 아이들이 너무 늦게 준비를 해가지고 물리적 한계 때문에 여러 가지 좀 포기를 해야 되는 생각을 갖춰야 되는 그런 상황에 접했을 때 참 안타까운 생각을 많이 가지고 일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설교회를 자주 하는데 저희들이 4년 전부터는 아름다운 주민자치회와 함께 해서 매년 9월 초에 첫째 주 토요일에 저희들이 이렇게 세종시 학부모님들 대상으로 한 200여 분 모시고 아름다운 강의를 해오고 있습니다. 지금 세종은 입시교육 현장이 아주 급속도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아마 지금 대성고 같은 경우도 과거에는 대성고라고 하질 않았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세종에서 유일한 사립학교로서 지금처럼 이렇게 우용을 이렇게 가지고 있지 않았었죠. 근데 지금은 이제 많은 학교들이 과거와 다르게 학교들이 바뀌어서 내신 경쟁이 아주 치열하다. 그리고 입시 실적도 매우 좋다. 그래서 내신 성적이 내신의 난이도가 거의 이제 수도권을 방불케하는 이 정도 수준까지 지금 와 있다. 그래서 입시계에서는 세종이 하나의 학군으로 자리를 잡아가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우리가 이런 설명회는 이제 고교 학점제가 1기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고교 학점제를 바뀌어서 처음 9등급제가 이제 5등급제로 바뀌는 건데 내신 5등급제는 이제 많이 아는 것을 지금 바뀌는 것을 하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과거에는 4% 1등급을 맞게 되면 2등급까지도 괜찮았어요. 근데 지금 5등급제에서 2등급은 치명적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1등급을 놓쳐서는 안 되는데 이 1등급을 받는다 손 치더라도 입학사정관들이 들여다보면은 전국의 모든 학교의 10%가 1등급을 받아가지고 오기 때문에 변별을 할 수가 없어요. 결국은 학생부를 보자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기부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됐다. 그래서 이제 수시에서 세종 같은 곳에서는 수시로 대학을 가는 것이 상당히 바람직한 방법인데 수시에서 이제는 내신만 가지고 교과 전형만 가지고는 안 된다. 결국은 학생부까지 관리해야 된다는 이제 학생들이 어깨가 무거워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변화에서 과연 대성고등학교 내신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지금 필요한 부분 이제 생부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가 2월 말 또는 3월 초에 별도로 이렇게 설명회를 열 겁니다. 그때는 홈페이지에 공지를 하니까 이렇게 그때 참고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오늘 물리적으로 저희가 입시 제도 설명이라든가 이런 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선 교과 중심으로 그다음에 배송도 기출 중심으로 기출을 특성으로 해서 이렇게 선생님이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이 부족한 부분은 저희가 입시전략연구소가 상설되어 있으니까 이 결정된 상담 신청서를 작성해서 나가실 때 제출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순차적으로 개별적으로 연락을 드려서 개별 상담을 진행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이렇게 충당을 하는 걸로 하고 이렇게 오늘 설명에는 그런 측면으로 맞춰졌다, 내신 측면으로 맞춰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간단하게 우리 학원을 소개를 드리면 우리 학원은 2017년도 12월 28일에 와서 개강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그 당시에 세종을 볼 때 우리 세종은 정부 청사를 중심으로 발전하는 도시이면서 아주 젊은 도시이고 신생 도시였다. 그래서 DNA도 우수할 것이고 연합 분위기가 잘 조성되어 있지 않을까 해서 내려왔었는데 막상 그 당시에 내려와서 뚜껑을 열어보니 우리 아이들은 입시가 좀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래서 젊은 도시, 신생 도시를 훨씬 넘어서서 우리 아이들은 아주 맑고 푸른 아이들이었어요.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보니까 급조된 도시다 보니 입시가 가까운 고학년 학생들은 현재 두고두고 오셨기 때문에 입시와 거리가 시간적으로 거리가 있는 저학년 학생들 설령 입시가 가까이 있는 학생들일지라도 그들은 이미 입시를 초월해 있는 그런 아이들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도 많은 고민들을 했었고 또 주변을 보니까 그 당시에 많은 학원들이 우리보다 먼저 왔던 학원들이 철수를 하는 거를 아마 2018년도에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의견이 분분했었는데 여러 수의 끝에 우리 세종이 우리들이 할 일이 굉장히 많은 것 같다 하는 그런 판단을 해서 선생님들이 합의를 해서 이렇게 지금까지 이끌어오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는 그래서 설명회를 자주 하게 됐고 무엇보다도 강좌에 있어서 강사들의 차별성을 부각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 학원 선생님들은 그 당시부터 대치동 학동에서 권총된 분들 또는 전문 선생님들도 앞날이 촉망되는 스타 가능성이 있는 분들이 아니면 보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른 학원들과 굉장히 차별화돼서 이렇게 빠른 속도로 우리 학원이 발전을 하고 있고 지금 입시 성과도 매년 의대생들을 배출할 정도로 이렇게 많이 성과를 내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특히나 입시와 직결되는 콘텐츠를 아주 다양하게 보유를 하고 있고 강좌에 있어서도 생기부 관리라든가 또는 수리논술, 인문논술 강좌도 저희들이 연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방학에는 썸머스쿨, 윈터스쿨을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고 꼭 뭐 서울이나 대전을 가지 않아도 이 현지에서도 얼마든지 보람찬 방학 동안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이렇게 스터디 카페에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아마 이번 방학에도 한 200여 명의 예비고1 학생들이 지금 윈터스쿨을 10-10이라고 해서 10시부터 10시까지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많은 부분을 꼭 수도권을 가지 않아도 이 현장에서 수도권에 못지않게 이렇게 학습 분위기를 지금 만들어 놓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우선 지금 제 인사를 마치고 우선 내신 설명은 영어부터 이렇게 진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는 우리 안재영 선생님을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전에 소개받은 대성고 전문가사 안재영을 합니다. 오늘 목소리가 되게 좋은데 애들하고 소포를 타다 보니까 목이 좀 갔어요. 양해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설명을 먼저 드려야 되는데 대성고 문제가 좀 많이 어려워요. 많이 어렵고 일반적으로 쉽다고 생각을 되게 많이 하실 텐데 이제 다음에 다가올 해는 더 어려워지겠죠. 왜냐하면 이제 서술형이 튀어나오기 시작할 테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30문항이 객관식 문제였고 약 3년 전에는 대승고가 원래 서술형 문제가 나왔었어요. 근데 갑자기 선생님이 바뀌시면서 서술형 문제가 싹 없어지고 이렇게 됐는데 이 전반적인 추세가 서술형이 없는 상태에서는 변별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분명히 대승고가 아빠가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의 대표적인 보응고가 서술형이 없다가 서술이 훅 들어가죠. 이제 이런 식으로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 제가 누구냐를 이제 먼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네, 이 프로필에 나와 있는 게 저입니다. 사진하고 좀 다르죠. 그래서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입니다. 저는 한 20년 정도 강의를 했고요. 대체에서는 한 10년 넘게 강의를 했었습니다. 근데 뭐 어디에서나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좋은 성적을 내고 싶어하는 강의를 그다음에 그걸 바라는 분이 어디나 좀 똑같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정도만 저는 간단하게 설명하고 정말 중요한 것들은 대선고가 가지는 방향성 그리고 향후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고 또 어떤 방식 체계를 가져가느냐 저는 이런 정도의 범위를 갖고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대선고에서 우리가 먼저 기억을 해주는 수능입니다. 수능적 사고가 대선고의 방향성입니다. 수능을 사고를 못하면 일단 대선고에서 성적이 안 나옵니다. 아무리 제가 막 푸시고 뭘 해도 일단 성적 자체가 딱 고정화된 게 딱 멈춰버려요. 그럼 수능적 사고가 뭘까를 먼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학교 선생님들이 문제를 기출하는 방향성이 수능적 방향성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반드시 인지를 하시고 먼저 들어가셔야죠. 이제 모고를 먼저 설명해 드릴 텐데 이제 당연하게 아이들이 고등학교 1학년부터 시작해서 고등학교 3학년까지 왔었을 때 당연하게 수능이라는 변별력을 이제 한테를 두고 가야 되는데 등급이 잘 안 나와요. 영어는 상대적으로 등급이 잘 나올 거라고 생각을 되게 많이 하시는데 영어 사실 등급 따기 되게 어렵습니다. 등급도 많이 어렵고 작년에 수능에서 25년 수능에서 퍼센테이지가 6.2였는데 그러면 6.2% 아이들이 6% 들렸으니까 상대적으로 되게 많을 거라고 착각을 되게 많이 하세요. 근데 거기에 재학생은 2%가 안 돼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N%들이 그만큼 많이 있다는 거예요. 재학생들이 통과하기 되게 힘들어요. 문제가 난이도가 쉬운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재학생들한테는 항상. 그리고 이제 상대적으로 보시면은 자 9월달 모평인데 얘들 1학년 건데 얘가 7.57밖에 안 돼요. 이 7.57이라는 퍼센테이지가 뭘 설명해 주느냐 1등급 비율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오답률이 문제예요. 그냥 학교 선생님 기출에서 내는 문제랑 똑같은 유형으로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대선고는 수능의 방향성을 모르면 안 된다고 설명을 드립니다. 그런 부분들을 제가 이제 가지고 설명을 해드릴 텐데 일단 꼭 기억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대선고에서는 수능의 방향성은 내신의 방향성이에요. 내신의 방향성에서는 수능을 반드시 확인해야 되고 수능에서 어떤 영역들이 좀 많이 강세가 됐고 어떤 부분들이 좀 많이 강세가 되는 게 그게 그대로 시험지상에 반영되어진다. 이걸 꼭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원리를 모르면 독해를 할 수가 없어요. 이제 그거를 2024년도 대선고 기출문제를 가지고 제가 쭉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일반적으로 대선고 기출문제를 보시게 되면 상대적이죠. 절대적으로 외부 지문이 많습니다. 교과서 지문은 별로 나오지를 않아요. 외부 지문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실질적으로 외부 지문에서 이제 모고의 형태들이 나오는데 상대적으로 모고가 반영되고 굉장히 높습니다. 전체 사자는 있고 그래서 이제 요거를 교과서 지문만 열심히 공부를 해서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얘기고 자 대선고는 외부 지문도 들어가요. 그다음에 부교재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있다는 걸 반드시 좀 인지를 해주셨습니다. 바뀐 형태를 보면 2022년에서 2023년으로 올 때 자 처음에는 외부 교재가 바뀌지를 않았어요. 자 그냥 그대로 형태였었고 자 모의고사 지문에서 자 이제 처음으로 대두가 되는 수능형 지문들이 좀 어휘 부분에 좀 강화가 됐다는 내용이죠. 교과서 지문도 변형이 거의 없습니다. 그대로 나와요. 지문의 변형. 근데 전체 분석에서 보시면 갑작스럽게 빈칸과 어법이 강세를 해서 푹푹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빈칸의 영역이 갑자기 많아지고요. 어법적인 영역이 갑자기 많아져서 2023년도가 결국 어휘 변형이나 구문 변형의 형태로 문제가 나오기 시작했는데 이때 변형은 별로 많지 않았고 한 3문항 정도가 변형이었어요. 2023년도의 변형입니다. 그런데 2024년도로 딱 올라오면서 교재가 바뀌어요. 자 원래는 올림포스 기출문항이라고 해서 모고를 활용하는 게 나왔는데 그게 사라지고 그냥 올림포스라는 그냥 부교재로 싹 바뀌어서 문제가 기출돼서 갑니다. 두 번째가 지문에서 원래 2029 자체에서는 변형의 체화를 지문에서 어휘 가지고 했는데 이제 선생님들이 문장 자체를 바꾸기 시작해요. 그래서 원래 보이지도 않았던 문장들이 갑자기 대두가 된다든가 아니면 선생님이 인위적으로 만드세요.
문제. 이게 쑥 하고 들어가니까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난이도가 되게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이제 이러한 내용들에서 결국에는 전체적인 내용을 분석해보면 자, 수능적 사고 변형지구 이거 없으면 안 돼요. 수능적 사고가 없으면 난이도에서 어떤 형태가 되는 점수가 안 나와요. 아무리 제가 푹 밀어내도. 그리고 외부 지문이 정말 많이 도입돼서 문제를 막 바꿔가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어휘 어려워요. 아이들이 항상 물어보면 대성고 문제 가르칠 때 뭐가 어려워 그러면 이제 일단 어휘가 안 돼요. 그래. 또 뭐가 안 돼? 일단 문법이 안 돼. 그래. 또 뭐가 안 돼? 독해도 그럼 다 안 돼요. 문법 안 되죠. 어휘 안 되죠. 독해 안 되죠. 근데 이게 사실 대성고 아이들이 가지는 일반적인 내용이에요. 왜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되게 쉽다고 느끼게 되게 쉽다고 느끼거든요. 조금만 공부하면 나올 것 같지 않다는 착각을 되게 많이 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공부를 수능적인 아이가 공부를 굉장히 많이 했던 아이들도 70점대 딱 걸려버려요. 올라가지 못합니다. 그 나이를 넘어가야 80점대, 90점대 뛰기 시작해요. 기출문제를 분석해주는데 이거는 이제 지난 내용이니까 이제 우리 2024년도를 가지고 제가 이제 건드리기 시작할게요. 잘 안 보이실 텐데 2024년도에 그 자료를 제가 이제 그거를 다 제가 분석해 놓은 자료니까 이거를 딱 보시면 아주 간단합니다. 뭐가 나왔냐면 변형이에요. 이 변형이라는 게 기본 지문은 안 나왔다는 얘기예요. 다 바뀌어서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애들이 다 변형이에요. 이렇게 나오니까 애들이 문제를 못 건드려요. 내가 공부했던 거랑 다르네. 이거 뭐지? 즉 그대로 틀을 그대로 했던 아이들은 다 틀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전체적인 내용을 볼 수 있는 감각을 키워야 되는데 그 전체적 감각이 바로 수능형 감각입니다. 수능적 사고를 가지고 문장을 논의할 수 있어야 되고요. 수능적 사고를 가지고 작가가 미구를 통해서 나에게 뭘 요구했는지를 파악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것 없이 그냥 단순하게 어휘 몇 개가나 그다음에 단어 몇 개, 그 다음에 독해를 그냥 끌어가는 경우에는 절대 점수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제 그러면 제가 가지고 있는 커리큘럼, 애들하고 실질적으로 해봤었을 때 어떤 방식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되느냐? 자, 평상 강좌예요. 자, 대성고가 일반적으로 8개 반으로 구성되어져 있고, 자, 이제 10%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들어간다고 그러면 각 반에서 1, 2등만 걸고 이제 1컷을 받아가겠죠. 220명 정도 계산한다고 치면. 그러면 실질적으로 거기서 1컷에 들어가는 아이들이 1, 2등이에요. 근데 사실 영어는 1컷 받기가 진짜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지금 현재 예비 고일이니까 올라가니까 수학이 되게 어려워요. 과학이 진짜 1컷 받기 어려워요. 이렇게 말씀들을 되게 많이 하시는데 제가 1학년 아이들, 이제 1학년에서 2학년 올라가는 아이들 물어봐요. 뭐가 제일 어렵지? 영어가 제일 어려워요. 왜 영어가 제일 어렵냐? 일단 범위를 몰라요. 일단 영어는 범위가 없습니다. 지금 열심히 막 교재에 들어가서 외부 교재를 가지고 제시를 해줬어요. 외부 교재 제시했는데 열심히 공부했네? 학교 선생님이 1단원, 2단원, 3단원, 4단원 이렇게 했을 때 선택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참고적으로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했냐면 교과서를 아이들이 미리 다 알아버리니까 재작년에 중간고사는 어떻게 들어갔냐면 5과 6과부터 시작했어요. 그럼 1과 2과 열심히 공부하니까 아무짝에 쓸모가 없다는 얘기예요. 또 3월달 모고가 시험에 들어가니까 진짜 열심히 공부했어요. 근데 언제 들어가요? 작년 거 3월에 들어가요. 아니면 작년 거 10월, 작년 거 11월 이렇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범위를 몰라요. 일단 범위를 모르니까 아이들이 최대한 공부를 할 수 있는 시간 4주라는 기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수능적 사고를 접근을 하지 않는 아이들은 그거를 캐치해내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일단 그래서 제가 평상시 강좌에서는 가장 많이 나오는 형태의 수능의 형태, 그 다음에 여기서 아이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문법적인 변형의 형태, 그 다음에 구문적인 파악의 형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처음에 만들어가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이제 주어지는 내신의 반영기를 가졌을 때는 내신 강좌가 들어갑니다. 첫 번째 올코에서는 당연히 먼저 정확하게 분석 체계가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자, 꼼꼼 1단계를 시작을 할 때는 제가 이제 꼼꼼 3단계까지 가는데 꼼꼼 1단계까지 할 때는 첫 번째는 문장 해석, 그 다음에 단어는 어휘의 파생적인 부분까지 다 다루어서 같이 가고요. 그 다음에 암기를 유도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암기를 하지 않았을 때는 기본적인 문형태를 끌고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자, 두 번째는 이제 꼼꼼 2단계를 갖게 되면 무조건 학교 선생님 필기를 가지고 진행합니다. 학교 선생님 필기했었던 내용을 꼼꼼하게 분석해서 판단을 해서 그걸 가지고 어떤 식으로 접근해 가는지 또 어떤 방향성을 갖는지 과거에 기출됐던 문제가 어떤 방향성을 흘러가는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또 기억하실 게 그 해에 나왔던 모국에서 어떤 방향성을 가져가는지 요거를 합해놔야 대성고의 방향성이 됩니다. 그래서 항상 대성고를 보게 되면 어떤 형태라도 저는 똑같이 적중을 합니다. 60점 이상 전 70점대, 많을 때는 70점대까지 가는데 평균적으로 60점대를 넘어요. 근데 여기서 단서가 하나 있어요. 60점을 넘는데
아이들이 60이 나와요. 그 뭐죠? 제가 찍어줬던 것만 나오는 거예요. 제가 찍어주지 않은 건 다 틀려요. 그리고 항상 말을 합니다. 선생님 저는 2달 동안 열심히 투자했는데 왜 안 될까요? 라고 말을 해요. 네, 수능적 사고가 없어요. 수능적 사고가 없으면 제가 찍어준 문제는 다 맞는데 그 다음에 변형을 유발하거나 아니면 독자적으로 나온 문제는 손을 대지 못합니다. 이제 그러한 함정들이 대소는 포진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을 좀 해주셔야죠. 평상 강좌에서 제가 했던 내용들은 주로 방향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항상 구문에 대한 형태를 이렇게 끌고 들어오고요. 자, 이제 제가 아이들에게 얻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모든 아이들에게 수업을 들었을 때 일단 무조건 꼼꼼하게 필기해와 그 꼼꼼한 필기를 가지고 나는 무조건 그거 가지고 작성을 해서 다음 단계 갈 거야. 필기를 안 하면 수업을 안 해줘요. 왜냐면 잘못 알고 있어요. 학교 수업에 충실하지 않는데 학원 수업만 갖고 절대 수업 안 나옵니다. 학교에서는 퍼자고 있다가 학원에 잠깐 수업한다고 점수는 절대 안 나와요. 그래서 저는 무조건 학교 수업에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리고 제가 가지고 오면 그거 갖고 저는 역시 최선을 다해서 문제를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분석을 이렇게 만들어가서 이거 가지고 아이들에게 어떤 클리닉을 진행할 때 이런 형태의 문제를 진행하고 이렇게 진행될 거야. 이런 형태로 계속 바꿔가면서 진행을 해요. 그래서 시리즈를 제가 만드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3차까지 시리즈를 다 만들어서 이게 다 시리즈입니다. 그리고 반복을 하고 클리닉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어떤 진행 사항을 제시해주고 그 사항을 통해서 무엇을 만들 수 있는지도 다시 방향성을 알려주고 이게 다 이제 교재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얘가 어느 정도쯤 쫓아왔을까를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학교 선생님과 똑같은 난이도로 구성을 해서 실질적으로 측정을 해서 시험을 봅니다. 그래서 얘가 난이도가 어떻게 되고 지금 무엇에서 오류가 생겨 있는지를 잘 분석해야 되겠죠. 이게 이제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네, 여기서 추가적인 사항들이 그러면 이렇게 했었을 때 아이들의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물론 철저하게 관리합니다. 어느 학원이나 다 똑같습니다. 다 철저하게 관리를 하는데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부분들은 개별적인 난이도를 분석할 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난이도에서 상대적인 평가까지 다 해요. 현재 이 아이가 갖고 있는 난이도를 타 학교랑 비교를 해서 어느 정도의 영역인지를 다 분석해서 정리를 해서 학부모님한테 그걸 보내드립니다. 이제 그게 이렇게 이제 결과치가 나가요. 이렇게 결과치가 나오면 실질적으로 이런 결과치가 매주 분석되어야 될 텐데 이 전체적인 분석에서 뭐는 올라갔고 뭐는 떨어졌고를 분석하고요. 그 다음에 타 학교랑 반드시 비교를 합니다. 얘가 현재 가지고 있는 성적이 이 정도인데 다른 학교랑 비교를 하면 이 정도가 됩니다. 여기서 얘가 필요한 부분들은 어떤 것이 됩니다. 라고 설명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다시 개별적인 내용은 다시 똑같이 들어가고요. 개별 문항 분석표 다 된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피드백 보고서가 어머님한테 날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얘가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렇게 단계들이 필요합니다. 라는 게 들어갑니다. 자, 저의 특징은 무조건 학생인데 저는 아이들 수에 상관없습니다. 예, 저는 공부 안 하면 학원을 제가 거부합니다. 그냥 내보내요. 공부 안 하는 애는 잡아놓지 않습니다. 제가 강조드리는 딱 하나는 저는 부모님한테 절대 죄송하지 않습니다. 저는 나름 최선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부모님의 얼굴에 저는 뭐 원망의 눈치 이런 거 없어요. 애가 공부를 안 하면 저는 그냥 내보내요. 그리고 제가 반드시 부모님한테 문자를 보냅니다. 공부 안 하니까 이런 틀부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 하나는 확실합니다. 또 하나가 안 돼요. 안 되는 애들은 잡고서 늘어져야 돼요. 안 되는 애들은 잡고서 늘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다 정리를 해드립니다. 저는 중학교 때 공부를 못해서 괜찮습니다. 제가 다 커버가 다 돼요. 대신 그 많은 시간은 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걸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대성고 아이들에게 가장 힘들어지는 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어휘 정말 중요합니다. 어휘 정말 중요하니까 꼭 기억해서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대성고 수업들은 수요일하고 토요일입니다. 매주 클릭 수요일날 진행이 되고요. 이 진행되는 걸 통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고 다 분석하고 정리하고 타 학교랑 정량적인 분석을 한 다음에 부모님한테 그거를 안내해드려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실질적으로 자, 대성고에 대한 난이도 되게 높다는 거 알고 있지만 저는 자신 있습니다. 자, 9점을 넘어주면 항상 아이들은 탑으로 올라가요. 무조건 상으로 갑니다. 근데 공부를 하지 않아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공부를 하지 않으면 성적이 나오지 않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논리적 사고 반드시 기억해달라 했던 거고 이게 저의 논리 수업입니다. 반드시 모의고사가 되든 수능이 되든 내신이 되든 이런 절차를 밟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제가 설명해드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내용만 가지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요거 잘 들으셨어요? 아이들이 고등학교에 가서 중간고사를 보게 되면은 깜짝 놀라는 거가 중학교 때하고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그게 영어도 그렇고 수학도 그렇고 전 과목이 그런데 특히 영어 국어에서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얼마 남지 않았지만 이 방학 기간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조금 부족한 부분들을 준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어서 이제 국어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최기영님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대성고 앞으로 맡아서 수업하게 될 한국학원 국어강사 최경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먼저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의 순서는 이제 이러하고요. 먼저 모든 것들을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이제 국어 공부의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국어 공부는 일단 꼼꼼하게 확실하게 하는 것이 중요한데 사실 이 꼼꼼함과 확실함이라는 것은 올바른 방향에서 시작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떤 방향으로 공부를 하는 게 좋을지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먼저 첫 번째, 고등국어는 왜 어렵다고 느낄까입니다. 어머니들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이제 중학교 때는 국어를 분명히 잘했는데 중학교 때는 국어가 쉬웠는데 왜 고등학교에 가서는 점수가 이렇게 안 나올까요? 우리말인데 왜 아이가 못할까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자, 거기에는 이제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자, 제가 하나의 개념을 가져와 봤어요. 자, 일단 감정이입이라는 개념이 이제 아이들이 배우는 시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중학교 때에는 우리가 수업 시간에 감정이입이라는 말을 들으면 아이들이 감정이입을 외울 거고요. 그리고 시험지에 선택지에 그대로 감정이입이라는 말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사실 나머지 4개의 선택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더라도 그냥 내가 외운 말이 나온 선택지를 고르면 그게 정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수업 시간에 배웠던 내용만 충실하게 익히더라도 고등학교 시험이 아니라 중학교 시험에서는 충분히 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등학교 시험은 조금 달라요. 자, 어떻게 달라지냐면 자, 이 감정이입이라는 개념을 분명히 수업 시간에 들었는데 그 말이 선택지에 그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일단 첫 번째 경우는 자, 감정이입은 객관적 상관물 안에 포함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첫 번째 선택지에 객관적 상관물이라는 용어로 등장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감정이입만 외운다고 해서 문제를 풀 수 있는 게 아닌 거죠. 자, 여기에서 객관적 상관물이라고만 나오면 너무 좋겠지만 그 다음이 또 있습니다. 자, 바로 밑에 보이는 2개의 네모 박스인데요. 자, 객관적 상관물의 의미는 화자의 정서를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소재입니다. 따라서 우리 아이들이 수업 시간에는 감정이입이라는 말을 들었는데 학교 시험지에는 화자의 정서를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소재를 활용했다. 이런 식으로 말이 나오는 거죠. 자, 또 하나. 감정이입의 정의는 화자의 감정과 대상의 감정이 일치할 때를 이야기합니다. 즉, 감정이입을 배웠는데 선택지에는 화자의 감정과 대상의 감정이 일치한다. 이런 표현으로도 나올 수 있는 거죠. 아이들은 분명히 하나의 개념을 배웠는데 이에서 파생되는 비슷한 용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따라서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할 때 개념의 연결고리를 만드는 것이 중요한데요. 제가 한번 퀴즈를 내볼게요. 자, 일단 감정이입이 객관적 상관물 안에 포함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 감정이입은 객관적 상관물이다. 맞을까요? 맞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여기까지는 이해를 잘 하는 편이에요. 자, 그런데 다음 문제예요. 자, 객관적 상관물은 감정이입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자, 아니라고 대답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자, 그런데 정답은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입니다. 자, 이런 게 바로 국어에서 어려운 지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국어 공부를 할 때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개념의 연결고리를 만들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때 개념의 연결고리란 일단 먼저 개념을 정확하게 숙지하는 과정이 수반되어야 하는데 단순히 감정이입이라는 용어만 기억해서는 개념을 제대로 알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앞서 보여드린 예시처럼 다른 용어로 선택지에 나오더라도 이건 감정이입이구나 라고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의미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내신과 수능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어머니들께서 많이 물어보세요. 내신 공부랑 수능 공부는 다른 건가요? 이 두 가지는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결론적으로 내신과 수능은 별개가 아닙니다. 국어에서는 확실하게 별개가 아닙니다. 자, 왜냐면 일단
시험 범위에 있는 문제만 학교 시험에 나오지 않아요. 우리가 외부 지문이라고 부르는 처음 보는 작품들, 처음 보는 지문들이 학교 시험에도 나오기 때문에 시험 범위만 충실하게 공부했다고 해서 100점을 받는다는 아닐 수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시험 범위 이외의 공부도 반드시 필요하고요. 이 부분이 바로 수능 공부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이들이 수능 공부를 통해 길러야 하는 능력이 근본적으로 글을 읽고 해석하는 능력, 즉 문해력이 되는 것이죠. 자, 이 문해력이란 국어의 도구 과목이라는 특성으로 설명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먼저 독서 지문이 나왔을 때 아이들은 이 지문에 문제 상황이 있네? 그렇다면 내가 해결 방안을 찾으면서 글을 읽어야 되겠다 라고 스스로 글을 읽는 틀을 머릿속에 집어넣어놔야 하고요. 자, 혹은 문학의 경우 처음 보는 작품이 나왔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작가의 이름을 보러 가야 됩니다. 혹시 내가 아는 작가가 나왔다면 그 작가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시를 해석할 수 있을 테니까요. 그런데 내가 만약 작가도 몰라, 처음 보는 작품이야 라고 한다면 당황하면 안 되겠죠. 자, 이때도 우리 친구들은 첫 번째 제목을 먼저 읽고 작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화자를 찾은 다음 화자가 처해 있는 상황을 찾고 이때 상황에서 화자가 느끼고 있는 정서와 태도를 파악하겠다라는 기본적인 시의 독해 구조를 본인이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자, 이런 것들은 사실 내신 공부 한 달 한다고 완성되는 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모의고사를 준비하는 과정, 수능 공부를 통해서 익혀나가야 하는 공부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따라서 국어는 내신과 수능을 별개로 볼 수 없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주관식 서술형 문제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올해부터 교육과정이 바뀐다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자, 국어도 이제 올해부터 교육과정이 싹 다 바뀌었기 때문에 시험 출제 경향도 이전과는 많이 달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중 하나가 일단 주관식 서술형의 비율이 상승하는 것인데요. 대전고의 경우에는 원래는 주관식 문제가 출제되지 않았던 학교였습니다. 전부 객관식으로 출제가 되던 학교였는데 사실 올해부터는 교육부에서 무조건 서술형을 내라 라고 권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이를 따를 가능성이 높아요. 따라서 이제 아이들이 서술형 문제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연습이 필요한데 이 서술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키워드를 작성하는 연습입니다. 자, 정확한 키워드를 작성해야 정답으로 인정될 수 있고요. 이는 돌려 말하면 키워드를 작성하지 못했을 때 점수가 많이 깎인다라는 의미이기도 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키워드 작성 연습을 평소에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저희 반 친구들이 보는 테스트지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저희 반은 테스트를 객관식으로 진행하지 않아요. 전부 다 이렇게 빈칸 뚫어서 주관식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아이들이 대충 어떤 느낌이다 라고만 알고 있으면 절대로 답을 채우지 못합니다. 따라서 이제 이런 식으로 평소 연습을 하다 보면 이 부분에 중요한 게 이 말이었지, 이때의 키워드는 이런 거였지 라고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떠올릴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네 번째 대선고 시험의 특징입니다. 아마 제일 궁금하실 부분이실 것 같은데요. 일단 이전까지 작년까지 대선고 시험을 살펴봤을 때 첫 번째 시험 범위가 굉장히 적은 편입니다. 근데 시험 범위가 적다고 해서 좋은 건가? 라고 하면 사실 단점이 더 많습니다. 시험 범위가 많을 때는 사실 기본적으로 시험 범위가 너무 많아서 나 못하겠어 라고 포기하는 친구들도 사실 꽤 있고요. 그 많은 시험 범위를 충실하게 공부한다면 고득점을 누릴 수 있습니다. 다만 시험 범위가 적을 때에는 그 적은 범위에서 하나라도 놓치면 큰일이 나게 되는 거죠. 또 대선고는 난이도가 굉장히 낮아요. 자, 그래서 이것도 사실 우리 친구들한테 장점으로 작용할 수도 있지만 단점은 한 문제만 틀려도 등급이 크게 하락한다는 큰 단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대선고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공부를 할 때 무조건 나는 100점을 받겠다, 단 하나도 틀리지 않겠다 라는 목표를 가지고 공부를 해야지 등급이 잘 나오는 학교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세 번째 항목은 수행평가인데요. 이제 시험의 난도가 낮다 보니 최상위권 친구들 변별이 잘 안 될 때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활용하는 방법이 바로 수행평가에서 점수를 깎는 방식입니다.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이제 제시하시는 조건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아이들은 사실 그 조건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모를 때가 많죠. 그래서 학원에서 수행평가 대비까지 아이들과 소통하고 그 부분을 피드백하면서 최대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이 문제는 작년 1학기 중간고사 문제예요. 자, 여기 살펴보시면 A에서 E에 대한 뜻풀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는 문제인데요. 이 문제는 이제 소설에 딸린 문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즉 단어의 뜻을 물어보는 문제인데요.
보시면 2.9점이라고 나와 있는 거 보이실 거예요. 2.9점이면 사실 고등학교 시험에서는 굉장히 배점이 낮은 문제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전체 시험에서 아이들이 가장 많이 틀린 문제가 바로 이 문제였어요. 단어 시험을 제일 많이 틀렸다라는 거는 사실 이 문제가 어려웠다는 뜻이 아니고요. 다른 문제가 너무 쉬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이제 100점 받았던 친구들이 총 7명이었어요. 7명이었고 그 중에 2명이 저희 반에 있었는데 이제 그 2명의 친구들이 했던 말이 수업 시간에 했던 내용이 똑같이 그대로 시험에 나왔는데 내가 만약 그 중에 하나라도 놓쳐서 한 문제라도 틀렸다면 너무 아찔했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 요 한 문제에 틀린 친구들이 많아서 이 문제 하나 틀린 친구들은 2등급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성고등학교는 무조건 100점을 받아야지 이제 좋은 등급을 기대할 수 있는 학교이기 때문에 그 적은 시험 범위에 있는 내용이더라도 그걸 계속해서 반복하고 숙지하고 완벽하게 공부하는 것이 중요한 학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하지만 사실 올해부터는 조금씩 모든 것들이 달라질 거예요. 먼저 교육과정이 바뀌는 첫 번째 해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 대성고는 주관식 문제가 나오지 않았지만 올해부터는 나올 예정이고요. 자, 그리고 교과서도 사실은 달라졌어요. 자, 작년까지 사용하던 대성고 교과서는 비상교과서였기 때문에 1학기에 제시되는 문법 내용이 의문의 변동과 한글 맞춤법 2가지였고요. 2학기 때 제시되는 내용은 중세국어 문법 요소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올해부터는 대성고등학교에서 천재 교과서를 사용할 예정이고요. 자, 여기에서는 1학기에 의문의 변동과 문법 요소, 2학기 때는 중세국어와 한글 맞춤법 이런 식으로 순서가 약간 바뀐 거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바뀐 교육과정에서 모든 내용이 다 달라지지는 않지만 이렇듯 사소한 차이지만 아이들이 느끼는 점은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바뀐 부분들까지 잘 대처를 해서 준비할 수 있도록 차근차근 진행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 제 수업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아까 보셨던 것처럼 저희 반 테스트는 항상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는 시험 기간일 때, 시험 기간이 아닐 때 모두 동일하게 적용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여기 PPT가 안 보이더라고요. 이 부분이 다 이제 빈칸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이 빈칸을 다 채워내려면 찍어서는 절대로 맞힐 수가 없겠죠. 그래서 완벽하게 숙지될 수 있도록 공부하고 만약 시험을 통과하지 못한다면 당연히 재시험을 가야 됩니다. 그래서 통과할 때까지 공부시키는 그런 방식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테스트 결과 궁금하실 것 같아서 매 시간마다 이렇게 테스트 결과는 전송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매 시간마다 테스트 결과 아이들 어떻게 공부하고 있는지 설명을 공유해드리니까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학부모님께 이런 식으로 학습 진행 상황도 보여드릴 거고요. 그리고 저는 무엇보다 아이들과의 소통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아이들도 당연히 제 핸드폰 번호 당연히 알고 있고요. 언제든지 연락하고 전화할 수 있으니 그렇게 질문하고 소통하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성고 시간표는 3월부터 목요일 7시, 10시까지 3시간 동안 진행될 예정이에요. 이 부분 참고 부탁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어 잘 들으셨죠? 국어는 어떻게 보면 수학과 영어에 치여서 뒤로 미루다가 지금 밀려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국어가 중요하구나 해서 국어를 손대보려고 하니까 시간이 너무너무 많이 들어가는 과목이에요. 그래서 국어가 나중에 보면은 영어와 수학의 반목을 잡는다 이렇게 표현될 정도로 국어가 간단치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틈틈이 국어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관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특히 이번 방학이 얼마 안 남았을지라도 이 방학 동안에 많이 관리를 하도록 이렇게 해주셔야 될 거예요. 더군다나 이 5등급제 고교 학점제에서 국어가 또 바뀌었잖아요. 과거에는 언매가 너무 어려우니까 화작을 선택해서 언매를 피해갈 수 있었는데 이제는 언매와 화작을 다 해야 됩니다. 뭐 과학은 과학대로 다 해야 되고 이렇게 아이들이 어깨가 더 무거워졌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그런 걸 좀 아시고 이렇게 관리를 해주시면 아이들에게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이어서 수학은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 이기준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자, 박수로 맞이해 주시죠.
안녕하십니까. 뭐 많이 넓어지네. 자, 고민이 조금 많이 있을 거야. 아마 중학교랑 고등학교랑 차이점이 좀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중학교 때 8, 90점대 많이 맞잖아요, 아이들이. 근데 그 고등학교 오면 이상한 점수 맞아요. 3, 40점 막 이렇게 50점, 60점도 괜찮아요. 근데 자, 우리 대성고는 어떤가 싶으면 자, 결론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대성고는 그래도 노력한 만큼 배신하지는 않는다. 이 학교. 다른 학교는 노력한 거에 비해서 좀 많이 안 나와요. 뭐 아름, 양지, 고운 이런 데는 좀 종촌, 요새는 좀 종촌까지도 아주 그냥 이상하게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대성고는 그래도 스탠다드형 시험지에서 제가 기출을 먼저 시작하려면은 대성고 거부터 시작을 해요. 낼 만한 거를 죄다 내주는 학교. 단 하나, 결론이 대성고는 주어진 시간 안에는 풀기 어려울 걸 이겁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주어진 시간 안에는 풀기 좀 어렵게 내요. 마지막 한 문제도 좀 많이 난이도가 높은 것들을 내주고 알려주는 학교도 있고 안 알려주는 학교도 있어요. 대전에 있는 대성고는 마지막 문제를 알려줍니다. 그래도 애들이 못 풀어요. 제 시간에는 굉장히 어려운 모의고사 30번 문제 정도 그걸 알려주고 하기 때문에 살짝 변형을 합니다. 그래도 여기 지금 대성고 이제 문제를 보면은 자 25학년도는 이제 요번 연도에 중간고사를 처음 시험을 볼 거예요. 대성고는 첫 시험을 잘 보면은 그 이후부터는 이제 어느 정도 감을 잡아가지고 잘 보는데 이 첫 시험 못 보는 학생들이 이게 첫 시험 못 봤다고 에이씨 옮겨야지. 우리 엄마들이 그러죠. 시험 못 보면 에이 옮겨 또 못 봐. 기말고사는 더 못 봐요. 기말고사는 더 어렵죠. 옮기다가 학년이 어느새 고3이 돼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적응을 한번 했으면 쭉 1학년 때 왔다 갔다 합니다. 2, 3학년 때는 왔다 갔다 잘 안 해요. 어느 정도 쭉 올라가고 이렇게 딱 놓는 애들, 수학을 놓는 애들을 이제 그대로 놓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방법은 여기 보면 기출문제를 이제 제가 학생들이 많이 왔으면 그냥 기출문제를 1번부터 끝번까지 딱 까고 하려고 했는데 학부모님들이 더 많이 오신다 해가지고 간략하게 지금 해봤어요. 자, 기출은 자 1번 보면 굉장히 좋죠. 아까 전에 제가 고음보 설명회 냈을 때는 이런 말 없었어요. 변화가 심하다. 심한 게 막 6문제 이렇게 되는 게 고음보고 보통 학교는 3문제에서 4문제 정도 적당한 게 그거예요. 그래서 한 3문제에서 4문제 정도는 조금 생각을 많이 해야 되고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되는 거죠. 문제를 많이 풀어본 애들은 문제를 보자마자 이거 내가 풀었던 어떤 건데 어떤 개념을 갖고 이렇게 풀어야 되는 거가 0.5초 만에 딱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연습량이에요. 이 연습량이 적은 애들은 못 알아 나 끝나요. 시간만 가서 제 시간에 풀어요. 그래서 연습량이 굉장히 중요해요. 양을 좀 많이 늘려야 될 필요가 있겠죠. 중학교 때 했던 거에 한 5배. 중학교 때는 몇백 문제 풀었을 거예요. 거기다 공 하나 붙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한 3,000에서 5,000 문제 정도를 풀게 되거든요. 제가 하는 부교재도 중간고사 시험 범위까지 풀면 800문제가 넘어요. 하나만 하더라도 800문제가 넘을 텐데 많이 봐야 문제를 보고 제 시간 안에 내가 풀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이게 가장 중요한 거 어떤 학교든지 간에 문제 표현의 변화가 적당을 하고 근데 왜 체감 난이도가 약간 높냐고 하냐면 학생들이 문제 어디서 다 본 거 같아 라고 하는데 왜 점수가 안 나와서 체감 난이도가 높은 거예요. 본 거 같은데 살짝 바꿔놓습니다. 살짝 바꿔놔요. 그럼 유형 연습이 제대로 된 학생은 무난하게 점수가 나오지만 그렇지 않은 애들은 본 거 같은데 바꿔놨네 못 풀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떤 학교는 굉장히 이게 바꿔놓은 데 있어서 세련되게 바꿔놓는데 무난하게 바꾸는 편이에요. 대부분 너무 이상하게 바꾸진 않아요. 그렇다고 얘네가 쉽냐? 그렇진 않아요. 체감 난이도는 높아서 어차피 중간고사 시험을 보면 이 평균이 나오게 되면 중학교 때랑 다르게 3, 40점대로 나옵니다. 평균 점수 3, 40점대 그 정도로 나와요.
자, 그거는 전국에 있는 모든 학교가 다 그래요. 진짜 이 학교를 너무 쉽게 냈어 그러면은 한 50점대 나오는 학교도 있어요. 100점이 막 12명 나오고 막 그런 학교도 있었는데 지금은 약간 그런 걸 배제하려고 하니까 어느 정도 3, 40점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공부를 어느 정도 해놨어. 나는 유형학습을 굉장히 잘했어. 그러면 점수대가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50점 정도. 나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고득점을 방해하는 요소가 이게 대선거에서 준비한 무기예요. 너네 이거 먼저 많이 봤지 어디서? 자, 그런데 이렇게 바꿔놓으니까 모르겠지. 아우 재밌어. 이게 출제자예요. 굉장히 좋아서 출제하고 얘들이 여기서 틀릴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자 이제 가장 중요한 겁니다. 대선거의 특징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간 안에 못 풀지롱 요겁니다. 이걸 풀려면 너네 연습 더 해야 돼. 이게 대선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제가 한번 작년 기출을 한번 뽑아봤습니다. 자, 변별력을 좀 준 거. 왼쪽 정리를 안 했는데. 자, 변별력을 좀 준 게 한 2문제 정도 안 뽑아왔어요. 나머지는 그래도 많이 다뤄봤던 내용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럼 이것도 지금 뭐냐면은 뭐 학생들이 있으니까 알 텐데 이게 어떤 함수에 대한 얘기를 해줘 되게 최소가 주어진 범위 내에서 대라라는 건데 배점이 좀 높죠. 그 얘기는 풀 때 어정쩡하게 공부한 애들은 못 풀게끔 해놓은 거고 좀 관심 있게 깊게 공부하는 학생들은 풀 수 있는데 너 시간이 좀 걸릴 거야 라고 두 문제를 뽑아놓은 거예요. 그 나머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무난하게 출제를 한 경향이 있어요. 작년 기준으로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인수분해에 해당되는 모양과 그 다음에 이차 함수의 모양. 그리고 학생들도 있으니까 잠깐 얘기해주면 이거 있죠. 이 나머지 정리. 나머지에 대한 문제들이 나올 거고 이게 난이도가 좀 높아요. 작년에는 그렇게 높은 게 아니었고 이차 함수가 조금 높을 거고. 자, 이 이차 함수는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이건 모든 학교가 다 어렵게 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출제자들의 무기가 강력한 무기인 이차 함수. 그 다음에 또 나머지 인수분해는 이제 괴롭히는 용이죠. 어렵지는 않아요. 시간이 많이 가서 그렇지. 이런 정도의 한에서 한번 그런 변별력 문항들을 한번 살펴보는 건데 시간이 저한테 주어진 게 15분밖에 없어서 짤막짤막 해야 됩니다. 저는 사실상 이 시험지 싹 돌려주고 학생들 다 왔으면은 분석을 하고 너희 위치가 어딘데 공부 이따가 하면 되겠냐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데 그게 지금 안 돼서 아쉬워요. 대전고 학생들이 오면 성향이 아주 뚜렷하기 때문에 아주 편안하게 시험 대비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이겁니다. 결론은 얘네들은. 자, 이거 아무것도 안 적혀 있죠. 여기는 썼다가 제가 다 지웠어요. 기분 나쁠 것 같아서. 이만큼 공부하면 이 점수 나오고 여기 맹문항이고 맹문항 다 써놨다가 싹 다 지웠습니다. 이거 하다가 어우 너무 많아. 자, 여기 이것도 최대한 이쁘게 쓴 거예요. 50점, 60. 원래는 이거 3, 40점입니다. 자, 개념학습이 됐다는 얘기는 한 3, 400문제 정도 풀었어요. 얘가. 그래서 개념학습이 어느 정도 된 것 같아. 기본적인 문제는 잘 풀어. 그럼 40점, 50점 나와요. 자, 그리고 이제 유형학습을 좀 신중하게 풀었다. 요게 한 1200문제 정도 이상 푼 거예요. 2000문제 가까이. 그럼 유형학습이 되면 안정적으로 60점 이상대가 나올 수 있겠구나라는 거고. 자, 여기 이 심화라는 거 나와 있는 거는 심화는 심화부터는요 수학만이 문제가 아니라 국어가 문제가 되죠. 내가 문제 읽었는데 뭔지 몰라.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물어보는 게 뭔지. 그래서 이 심화적 표현들을 좀 익힐 필요가 있고 살짝만 바꿔놓으면 형태는 같은데 완전히 다른 문제가 될 수도 있어서 이 심화적 표현들을 익히는 게 여기 관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문제는 이제 처음에 문제집 한 번 풀 때가 시간 많이 가지 두 번, 세 번 풀 때는 자기가 편히 아는 것들은 안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요거 예전에 이제 뭐 대치동에서 할 때는 문제집을 일주일에 한 번씩 풀었어요. 시험 못 볼 수가 없잖아요. 시험 볼 때쯤에는 뭐 시중에 있는 문제집들 거의 다 풀었거든요. 한 서너 번 풀다 보면 이제 많이 다뤘던 것들은 스킵을 하게 되기 때문에 두 번, 세 번 풀 때는 편안하다는 거예요. 그 책에서 요건 좀 괜찮네라는 게 몇 개 없거든요. 그것만 다뤄놓으면 그 책은 용도를 다 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여기까지 올라갈 수 있는 거죠.
그 다음부터는 문제가 되는 건 이런 것들이 있어요. 시간 안에 푸는 연습 굉장히 중요하죠. 천천히 푸는 건 누구나 수능 문제 던져주고 한 달 안에 풀어가 100점 맞아요. 자, 그래서 이 시간 관리가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운이 좋은 거예요. 이거는 내가 아는 게 많이 나와야 되고 그날 컨디션도 좋아야 되고 물론 뭐 앞사람이 공부 잘하면 더 좋겠고 뭐 이런 부분이 있어요. 이게 행운 문제. 근데 운도 따라줘야 되지 실력만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작용을 해야 원하는 점수를 얻을 수 있고 중학교 때 점수랑 큰 차이가 없겠구나라는 거를 여기서 조금 이제 느끼실 거예요. 자, 그리고 뭐 이런 것들은 그냥 제가 써본 거예요. 자, 불안 요소들을 이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 불안 요소들을 해결하려면은 자, 당연히 학습적 요소는 이런 것들을 많이 다루지 않으니까 이 표현들을 좀 못할 수 있지 않겠냐. 결과적으로 많이 다뤄봐라라는 거예요. 자, 수학은 이해하는 과목은 아니고요. 이해를 하고 암기까지 하는 아주 지독한 암기 과목이 있어요. 유형 암기도 해야 되고 표현 암기도 해야 되고 공식도 암기해야 되고 언제 써먹어야 되는지도 알아야 되는 거고 전체적으로 제일 지독한 암기 과목이에요. 영어는 단어 외우면 되잖아요. 걔는 개념 외워야 되고 표현을 외워야 되고 유형도 알아야 되고 변화되는 것도 알아야 되고 굉장히 심오한 암기 과목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다양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 심리적인 요소들은 줄어들지는 않아요. 나 실수했어요 이런 소리 맨날 들립니다. 실수해서 틀렸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죽여버릴 수도 없고 얘는 이게 줄어드는 수밖에 없이 아예 없어지지는 않아요. 계산 실수가 안 없어져요. 점점 사망할 때까지 줄여나가요. 자, 그리고 이 문제 의도를 착각한다는 게 뭐냐면 내가 많이 보던 건데 이 문제가 그거다라고 풀었더니 이게 아닌 경우는 진짜 착각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더 많이 다뤄봐야 된다는 얘기죠. 자, 대성고에서 중요한 시간 관리. 선생님 저 5분 남았는데 3문제 남았어요. 이거 어떡하죠? 틀린 거죠. 이제. 얘는 이미 뭐 1, 2등급은 물 건너 간 거예요. 자, 이렇게 심리적인 요소랑 그 다음에 학습적인 요소들을 다 안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학습 정리하는 당연하지. 자, 빠른 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개념은 개념 학습을 길게 하지는 않고요. 빠르고 정확하게 해줄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할 거는 이거니까 유형 학습이니까요. 이 양을 엄청 많이 늘려야 되는 거죠. 자, 그래야지만 이 표현들을 익힐 때 이게 이거였구나를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학생들이 이제 문제를 볼 때 이제 표현하는 방법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많이 풀어본 애와 적게 풀어본 애의 차이점은 이런 그림으로 표현하고 이런 거죠. 어떤 문제를 봤을 때 이것만 보이는 애들이 있고요. 이게 안 보이고 자, 조건을 보니까 여기까지도 볼 수 있는 경우가 있을 거고. 자, 얘는 이제 문어라고 답을 했을 거예요. 틀렸어요. 근데 또 하나 자세하게 조건들을 보면 이런 것들도 이제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직도 잘 모르겠다 싶으면 결정적인 요소를 하려면은 이게 있어야 되는 거죠. 이 두 개를 가지고 마지막 조건을 퍼즐을 맞춰보면 이게 보이기 시작해요. 이제 어떤 문제인지 알죠? 답이 뭔지. 돼지의 뒷모습. 아직 모르시는 분 있어요. 돼지의 뒷모습입니다. 정답. 돼지의 뒷모습 이러면 되는 거예요. 이걸 하기 위한 이 조건들을 맞춰나가는 게 바로 이 작업들이에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좀 편할 거예요. 문제를 많이 안 풀면은 잘못 볼 수 있겠구나. 문어로 착각할 수 있겠구나. 문제. 자, 이렇게 저는 마무리를 좀 드리고 결론을 다시 한번 얘기해 드리면 많이 다양하게 문제를 시간 안에 푸는 연습을 철저히 해라. 이런 식으로 저를 대성고 학생들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2월이기 때문에요. 자, 3월, 4월 아직 2개월 남았죠. 그 2, 3, 4월 동안에 얼마나 많은 다양한 문제들을 푸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학 잘 들으셨죠? 입시에서 수학은 변별의 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학을 생각했던 점수를 얻지 못하게 되면은 지망대학을 많이 낮춰야 된다. 수학에서 해당 그 그레이드가 팍팍 떨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수학은
정말로 그 우리 아이들이 잘해야 되겠지만 부모님들도 관리를 하신다면은 수학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하게 이렇게 관리를 해주셔야 된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아마 수학도 이번에 교과가 재편되면서 많이 바뀌었죠. 과거에는 수학에 자신이 없으면 문과를 가서 미적을 피해갈 수 있었는데 고교 학점제 내신 등급제에서는 이제 미적을 피해갈 수가 없어요. 2학년 때 대수, 미적, 완이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가 바뀌어져 있어요. 지금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더 많이 해야 되는 이런 쪽이라고 보시면 돼요. 학습량이 방대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궁금하시면 나중에 사실 그동안 설명에서 계속 입시 제도와 전략에서 이런 걸 설명해 드렸는데 혹시라도 궁금하신 분들은 이따 그 나중에 상담 신청서에 이렇게 제출해 주시면 개별적으로 입시전략연구소에서 연락을 드려서 이런 부분을 다 설명을 드립니다. 이어서 이제 통합과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 심윤보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자, 박수로 맞이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네, 제일 마지막 시간이고 과학과를 쪽에 신윤보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릴 내용이 많아가지고 제 소개는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바로 뒤로 넘어가서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일단 아이들이 통합과 등급을 잘 받기 위해서 뭐가 중요하냐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뭐냐면 중학교 때는 사실 중학교 시험 자체가 설계가 어떻게 되는지 먼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중학교 때 시험 같은 경우는 변별력이 아니고 오로지 공부량을 측정하는 공부량을 측정하는 시험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학교님들도 아이들이 과학을 좀 좋아하고 과학을 싫어해도 그냥 공부 학습량이 좀 되면 한 90점에서 100점 사이 나올 수 있게 설계를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고등학교 올라가게 되면 좀 문제의 양상이 달라져요. 그 이유는 뭐냐면 변별력을 확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당연히 얼마나 공부했고 어떻게 공부했는지 판단을 하지만 거기에서도 등급 나누기 내용이 들어가요. 등급 나누기 내용 같은 경우는 특히 심화 고일 내용이 들어가고 추가적으로 학교 스타일마다 고2에 들어있는 물리, 화학, 생물, 지구학 내용이 있는 심화 내용을 조금씩 집어넣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통합과학 내용 자체가 예전까지는 수능 과목이 아니었기 때문에 쉬운 느낌 그대로 갔었는데 이제는 학교님도 되게 많은 실험을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이 수능에서 분명히 이겨야 되고 근데 그전까지는 통합과학을 어렵게 내면 아이들이 뭐라 했기 때문에 어렵게 되지 않았는데 앞으로는 통합과학이 좀 어렵게 되지 않을까 예상해서 우리가 개념 위주로 진도를 빠르게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코드나 하나하나에서 등급의 차등을 부여하는 그런 문제풀이 연습을 좀 많이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아이들한테 얘기하는 게 개념적 이해는 당연히 기본이고요. 그리고 이해한 내용을 바탕으로 반복 학습한 다음에 실수 케어까지 연습을 하는 게 통합과학의 상위권 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이들한테 학습을 할 때 4단계를 좀 많이 강조하거든요. 첫 번째는 이해와 암기를 함께 외워라. 이렇게 이해와 암기를 함께 해라 라고 얘기하는데 그 이유가 통합과학 과목 자체가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4과목이 합쳐져 있는데 거기서 양이 너무 방대하다 보니까 다 외우기만 하면 아이들이 너무 어려워해요. 그래서 최대한 이해를 한 다음에 이미지화 시켜가지고 암기량을 줄이는 게 고득점에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같은 경우는요, 사실 이제 두 번째 단계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어떻게 보면 시험 준비 단계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해와 암기를 한 다음에 연습을 해야 돼요. 고등학교 1학년 때 그 이전에 있는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그냥 이해만 하고 암기만 하면 성적이 나왔는데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등급이 차별화를 두기 때문에 이해한 걸 바탕으로 또는 암기한 걸 바탕으로 문제를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A라는 개념이 있을 때 A라는 개념에서 어떤 식으로 낚시가 나오는지 어떤 식으로 변형이 되는지를 연습하는 단계가 두 번째 단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는 모든 학교에서 말씀드리는 내용인데 결국에는 변별력은 물리화학 파트에서 나와요. 그 이유가 뭐냐면 사실 통합과학에서 암기라는 거는 또는 문제를 풀고 실수 또는 변형을 해서 나온다는 거는 한계가 있어요. 근데 물리나 화학 같은 경우는 어떻게 나오냐면 결국에는 정해진 공식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아이들이 공식도 외우기 싫어 물리, 화학 어려워하는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결국엔 학교 선생님 입장에서는 막 치사한 문제보다는 실력을 좀 공평하게 평가할 수 있는 물리학 파트에서 변별력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번째 같은 경우는요, 이따가 뒤에 넘어가서 이제 대성고 문제를 좀 확인해 드릴 건데 내신 시험의 본질을 먼저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출제자의 스테이를 파악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A라는 학교 같은 경우는 물리화학 선생님이 입김이 좀 세. 그러면 통합과 문제가 물리화학 위주로 나와요. 근데 물리화학 위주로 나오게 된다면 아이들이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생물지구학 파트는 암기이기 때문에 좀 쉽게 나와요. 그럼 내가 물리화학이 어렵게 나오는데 생물지구학을 못해 필기하고 있다? 그럼 잘못된 공부 방법이잖아요. 반면에 우리 학교는 아이들이 이상하게 생물지구학 선택을 안 해서 생물지구학 선생님, 물리화학 선생님이 안 계셔. 물리화학 선택을 안 했어. 물리화학 선생님이 안 계셔. 그러면 당연히 물리화학의 비중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럼 내가 물리화학 좋아한다고 해서 물리화학 어려운 문제 막 풀고 있으면 전혀 시험 성적에 도움되지 않습니다. 다음 말씀드릴 내용은요. 대선고 출제 비용을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대선고 같은 경우는 여기 근처에 있는 학교 중에 거의 유일하게 고1 때 서술형을 냅니다. 근데 제가 서술형을 하나 보면 너무 쉬워요. 그럼 아이들이 항상 이러죠. 저도 중학교 때 이랬던 것 같은데 중고등학교 때 시험 문제를 못 받으면 엄마 나 서술형은 다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절대 틀리면 안 돼요. 서술형은 어떻게 보면 대비하는 게 웃긴 시험일 정도로 굳이 대비할 필요가 없어 보입니다. 너무 쉽게 나오고요. 결국에는 대선고의 문제 스타일 전체적으로 어렵지 않아요. 항상 평균도 높고 등급것도 막 90점, 막 80점 이렇게 나오는데 결국에는 그 90점에서 80점 그 사이 나누는 문제는 물리랑 화학 문제가 되겠습니다. 물리랑 화학 문제가 되겠습니다. 제가 이 문제를 보면요, 사실 고1 문제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고2 문제에 가까워요. 계산량도 좀 많고요. 논리도 들어갔기 때문에 요 고2 문제의 스타일을 적용한 고1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의 문제도 화학 문제인데요. 사실 고1 수준보다는 고2 수준에 가까운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아이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고1의 개념을 담고 있지만 결국에는 문제 자체는 고2 수준, 앞으로는 고3 수준의 논리와 계산 또는 응용 문제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실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통합과학이 수능화되잖아요. 결국에는 제가 기존까지는 보면 대선고 같은 경우는 기존에 나왔던 기출문제가 반복되는 양상처럼 보였어요. 그냥 학교 선생님들이 19년도에 이게 교육과정이 바뀌었거든요. 그럼 19년도쯤에 바뀌었으니까 그때 아마 싹 다 자기 갖고 있는 수업 자료를 딱 변형시키겠죠. 그거를 그대를 가지고 그대로 왔었어요. 항상 보면 문제가 변형만 시켰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제 올해로 바뀌면서 이제 아이들이 수능을 보잖아요. 그런데 그걸 그대로 놔버리면 아이들이 수능을 볼 수가 없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아마 엄청 큰 변화가 있을 거예요. 제 생각에는 그 큰 변화가 물리화학 쪽에 나타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리화학 공부를 많이 하면 좋은데 학부모들이 여쭤보는 게 그럼 물리화학 선행해야 되냐? 당연히 너무 하면 좋은데 결국에는 통합과학을 잘 봐야 되고 어느 수준까지 공부를 해야 되는지 선을 지키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문제가 엄청 어려운 S등급 문제가 나오진 않는데 굳이 S등급을 할 필요가 없고 A등급 수준이 나온다고 하면 A등급 문제를 많이 풀고 내가 쉬운 거 다 맞추고 A등급 문제에서 두세 문제 맞추면 그럼 1등급이 나오기 때문에 좀 그렇게 전략적으로 물리화학 파트를 준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뒤에 나오는 내용은요. 제가 이제 아이들을 어떻게 교육하고 있는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물리랑 화학을 담당하고 있고 고등학교 1학년 통합과학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어떤 과목이든 항상 레벨 1과 2로 나눠요. 그래서 레벨 1 같은 경우는 방학이면 방학 아니면 시험 끝나고 남아있는 3, 4주 정도를 레벨 1 단위로 칭하고 그때는 이제 내신 준비 기간으로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레벨 2 같은 경우는 아예 모드가 바뀌어버려요. 레벨 2부터는 절대 내 개념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학습이 되었다면 개념을 한번 이해했다면 그 다음부터는 문제를 맞추는 연습을 해야 돼요. 예를 들면 내가 테니스를 쳐야 되는데 테니스 기본기 연습하는 게 아니고 기본기는 레벨 1에서 끝내고 그 다음부터는 실전 스파링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레벨 2부터는 시험 7주 또는 8주인데 아마 올해 같은 경우는 통합과학이 바뀌기도 했고 아니 첫 시험이니까 8주로 잡고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레벨 2 단계에서는 쉬운 개념 완성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문제를 푸는 연습을 하는 단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내용은요. 제가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레벨 1과 레벨 2의 좀 온도 차이를 설명해드리고 싶어서 넣어놨어요. 그래서 레벨 1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기본 개념에다가 문제에 파생될 수 있는 심화 개념 위주로 설명을 합니다. 뭐 증명이면 증명, 아니면 이런 걸 좀 어떻게 암기해라, 아니면 이런 식으로 문제풀이가 나오니까 이런 기본 개념 가지고 있어라 설명을 하고요. 레벨 2부터는 어떻게 보면 거의 개념이 없죠. 개념이 없고 개념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문제풀이. 이 안에 들어가는 문제들은요, 뭐 모의고사나 또는 그리고 수능 또는 내신 기출에서 작년, 재작년 또는 요번에 핫한 문제들이 변형이 어떻게 될지 설명을 하는 그런 내용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레벨 2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우리 아이가 레벨 1 기본기가 안 돼 있으면 어떡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학부모님들이 많아요. 사실 저도 이번에 학교별로 쪼개기 때문에 다른 선생님들 아이들을 저도 받고 저도 주기 때문에 레벨 1 같은 경우는 제가 이미 다 촬영을 다 해놨습니다. 촬영을 다 해놓고 아이들이 만약에 이런 단어를 나갈 때는 한번 물어봐요. 너 공부 얼마나 했냐? 갖고 와봐라.
보고 제가 봤을 때 부족하다 싶으면 추가 교육이 좀 필요하다 싶으면 그거를 이제 프린트를 주고 여기까지는 학습해 오면 수업은 지장이 없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결국에는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고1 때 전까지 즉 중학교 3학년 때까지는 이해만 잘하고 문제만 완전 두 번만 풀고 와도 시험에 90점 100점이 나와요. 그러나 고등학교 1학년으로 올라가는 순간부터는 변별을 해야 되잖아요. 결국에는 애들이 누구나 시중에 있는 문제는 다 풀고 와요. 왜? 다 푸니까. 다 풀만해. 근데 시험에는 그렇게 안 나온다는 게 문제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조금 더 업그레이드 돼 있는 수능 모의고사, 내신 기출 같은 거 한번 풀어보고 변형해서 공부하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말씀드릴 내용은요. 제가 아이들을 이렇게 학습을 시키고 있어요. 첫 번째는 일단은 수업 끝나고 복습 플랜 항상 보여줍니다. 그래서 제가 복습 플랜 할 때 수업 때 보면 아이들이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항상 복습을 어떻게 해라. 그리고 수업 영상도 올려주고 그 다음에 문풀 숙제 같은 경우를 내주고 있습니다. 문풀 숙제를 내줄 때 아이들이 저는 항상 중학교, 고등학교 때 수학학원 다녔을 때 특이하게 공부를 했어요. 특이하게. 어떻게 공부했냐면 그 숙제를 받고 일주일 동안 채점을 못하는 게 좀 짜증나더라고요. 그래서 수학생님한테 나는 절대로 답안지를 베끼지 않을 테니 달라. 내가 안 해가면 차라리 안 해가지 베끼지 않겠다 하고 그때 받아서 미리 공부한 다음에 채점하고 미리 가서 물어봤던 기억이 나는데 저는 그게 너무 도움이 됐기 때문에 아이들한테도 항상 문제 풀 때 채점과 동시에 문제풀이 영상을 보내줍니다. 한 문제씩. 그래서 아이들이 보고 나서 어디 이해가 안 되는데 하면 플레이 잡고 와서 질문하면 될 것 같고요. 결국에는 저는 수업을 하고 나서 아이들이 집에서 좀 자기주도형 학습이 가능하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내용은요. 사실 제가 작년에는 하지 않았고 서울에 있을 때는 했었는데 이제 고1 학생들이 좀 많아지다 보니까 뭔가 저도 하고 싶은 게 생기더라고요. 일단은 어떤 내용이냐면요. 제가 한 일주일에 한 번, 2주에 한 번 정도를 아이들 주간지 테스트를 합니다. 그래서 수업 진도를 나가면 한 1시간 40분 정도는 빠르게 진도를 나가고 20분 정도는 쉬운 개념 문제를 풀어요. 그 다음에 나머지 아이들 숙제는 항상 무조건 주간지로 나가요. 테스트로 나가서 아이들이 풀고 와서 그 다음 주에 어떻게 제출하냐면 OMR로 제출을 해요. OMR. 시험지 말고 OMR만 제출하면 제가 조교님을 시켜서 이렇게 다 채점을 하면 아이들한테 전송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전송을 하거든요. 그럼 아이들 같은 경우는 오늘 수업을 갔다 와서 채점을 한 다음에 점수가 바로 나와 있고 그리고 밑에 같은 경우는 해설 영상이 나와 있어요. 아이들이 틀린 거 고칠 수 있게 지도하고 있고 사실 제가 이거를 아이들한테 바로 끝나자마자 바로 보내줘요. 그리고 부모님들께 전송을 하는데 일정점수 이만 같은 경우는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바로 보내진 않아요. 그래서 놔뒀다가 너 다시 와. 너 이거 보내면 내가 봤을 때는 가정의 평화 못 지키니까 와서 재시험 한 다음에 문서 올린 다음에 전송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 제가 이걸 되게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아무리 잘 가르쳤다고 해도 무언가가 아이들이 오답이 높은 문제가 나오잖아요. 저도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다음 시간에 시작할 때 좀 설명을 하고 넘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에는 아이들한테 과학이 중요한 게 사실 잘하는 아이가 있고 못하는 아이가 있잖아요. 특히 못하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계산이 안 돼, 암기가 안 돼, 포기하는 경우가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자꾸 체크하면서 질문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특히 대성도 같은 경우는 개념을 빗는 문제 많이 나오고 모의고사형 문제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철저하게 준비하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과학도 잘 보셨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종에서 해학을 가는 가장 바람직한 건 수시로 가는 것이다. 물론 정시도 있지만 그래도 수시로 가는 것이 명문대를 쉽게 도전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 수시로 하려면은 교과 대신 성적이 좋아야 되겠죠. 물론 뭐 학생부도 도움이 되겠지만 사실 학생부는 내신 성적을 잘 받으면은 학교에서 공공재로 관리를 해줍니다. 그래서 일반 학생들보다는 조금 신경을 덜 써도 이렇게 선생님들이 전문적으로 다뤄주시기 때문에 많은 관리가 된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내신이라는 거예요. 공부 잘하는 학생을 더 챙겨주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 성적이 중요하니까 그런데 그 성적이 1학년 1학기 중간고사에서 거의 성패가 결정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굉장히 집중을 해서 막상 고등학교 입학을 하면은 입학하는 순간 교복 맞춰야지 뭐 저 학생증 맞는다고 뭐 사진관 앞에서 줄 서야지 어쩌고 하다 보면은 모의고사 본다고 그래요. 3월 말쯤 모의고사를 봅니다.
아이들이 뭐 모의고사가 뭔지도 모르고 시험이라고 해서 또 봤는데 그러고 나서 행실수술 하는데 좀 지나면은 이제 중간고사가 닥치는 거예요. 그 중간에 수행평가는 중학교 때에서 경험해보지 못한 양이 계속 밀려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이런 내신 준비, 중간고사 내신 준비를 할 시간이 우왕좌왕 하다가 하찮은 중간에 닥치기 때문에 이번 방학에서 할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하려야 된다. 그래서 이 방학은 매우 소중하다 이거죠. 물론 얼마 남지 않았지만 그래도 챙길 수 있는 데까지 부모님들이 챙겨주시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립니다. 제가 이제 마치면서 저는 학원에서 주로 학생들 상담을 맡고 있습니다. 간혹 학부모님들도 모셔서 제가 상담을 해드리고 있는데 우리 학생들을 상담을 하다 보면은 우리 학생들 모습에서 부모님들의 모습을 제가 거의 다 읽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사진을 보지 않아도 제가 부모님들을 거의 맞춥니다. 그 정도로 우리 학생들의 모습은 부모님들에게 영향을 많이 받는다. 마찬가지로 성적도 학생들만의 책임이 아니다. 이건 부모님들과 공동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부모님들로부터 압박을 통해서 이 해결되는 일이 성적은 그렇게 해결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길게 보면 우리 아이들이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빠른 애들은 초등학교 한 5학년, 뭐 3학년부터 입시 공부를 계속 해왔잖아요. 그 아이들이 성적으로부터 자유로운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리고 그 아이들 누구를 상담을 해봐도 공부를 잘해서 성적을 잘 받고 싶어 하지 않는 아이들이 한 명도 없다는 거죠. 다 성적을 잘 받아서 부모님들에게 떳떳하고 싶고 학교에서 인정받고 싶고 그런 생각을 다 가지고 있죠. 그래서 성적이 안 좋은 아이들일수록 아픔이 많고 상처가 많은 아이들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부모님들이 상당히 지혜로워야 되겠구나. 또는 지혜롭다는 얘기는 인내도 참 많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사랑을 주시더라도 이렇게 좀 소통을 기반으로 해서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상담을 해보면 이렇게 사랑을 받는 아이들, 그런 공감하는 사랑을 받는 아이들은 지금 당장은 부모님들을 만족시켜 줄 수 없어도 시간이 가면서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많이 경험을 해요. 마치 그 채권을 주심하듯이 내가 너 얼마나 사랑했는데, 내가 너를 얼마나 했는데 이런 손익을 계산하듯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사랑을 달라고 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채권 주심하듯이 해서는 안 되고 그건 자연스럽게 가는데 정말 공감할 수 있게 서로 책임을 느끼면서 이렇게 하다 보면 아마 아이들이 부모님들의 기대를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 뭐 성적은 뜻대로 되지 않잖아요. 그래도 그 아이들이 부모님들이 원하는 성적을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노력을 해나갑니다. 그런 걸 제가 너무나 많이 봐오기 때문에 저는 설명회를 마치면서 꼭 이 말씀을 드리는데 절대 부모님들이 시험장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마치 어떤 부모님들 가게 나가셔서 당신이 시험장에 들어갈 태세로 이렇게 사사건건 챙기면서 이러는데 이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앞서서 챙길 수 있게 하고 놓치는 것을 챙겨주는 이런 부분들이 이런 방식들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좀 지켜보실 수도 있고 그 아이들이 부모님들에게 이렇게 기댈 수 있도록 품을 열어주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오늘 뭐 긴 시간 설명회를 이렇게 들으셨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아마 대성고등학교는 뭐 세종에서 유일한 사립학교입니다. 그래서 좀 다른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가면은 느끼는 부분이 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좋은 성과를 거두시길 바라면서 오늘 설명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